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투데이 캠프로 모인 우리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학습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리뉴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집중력과 이해력과 적용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정말 시험장에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사용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학습하여 이 시간까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자, 배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성함이 그 아멘이 무슨 뜻이야?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는 우리 중졸팀을 이제 중졸사회를 24단원을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요, 중졸사회에 비해 고졸사회는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9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3시간, 그리고 내일 오전에 몇 시간이지 우리? 나랑? 2시간인가? 아무튼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래서 총 5, 6시간 동안 우리 고졸사회를 한번 총정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와, 얼굴 보니까 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우리 지금 검정고시 캠프 아침 저녁으로 우리 계속 우리 찬양,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공부하면서도 학습하면서 여러분, 학습은 우리 리뉴젠에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말고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온 정신과 온 집중력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갈 텐데요. 우리 총 사회가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사탐투데이만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고졸사회 안 하고 그치?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내가 끝장내보겠다, 총정리 해보겠다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있죠? 자, 오늘 이 시간만, 오늘 내일만 집중해서 사회 쭉 정리하면 여러분 진짜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쵸?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고졸사회는요 총 9단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학과 국어 교과목과는 좀 다르게 사회는요 완전 암기입니다. 암기. 개념 암기예요. 그리고 암기한 개념들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대답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알겠지? 네. 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있는데, 전체 사회가요 지리, 그리고 경제, 법, 문화 파트로 대략 9단원이 나뉘어져요. 그런데요, 1단원부터 쌤이랑 오늘 저녁에는 1, 2, 3, 5단원 이렇게 해서 지리와 경제 파트를 먼저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4, 6단원부터 9단원까지 이렇게 해서 법과 문화 파트를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총정리본 한번 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은 1, 2, 3, 5단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사랑쌤이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오늘 내가 다 외운다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1단원부터 이제 갈 텐데 1단원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단원에는 첫 번째로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4가지를 다 포함한 통합적 관점. 통합적 관점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단원에서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동양의 행복론, 서양에서 얘기하는 행복론, 이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 4가지. 행복의 조건 4가지.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가 이제 총틀어서 이제 우리 1단원의 핵심입니다. 1단원은요, 이 4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교재 여러분 페이지가 없군.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별표 쳐야 되는 것은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를 볼 때 관점이라는 건 뭐죠? 우리 리뉴젠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관점을 세우는 시간이 트리플 스콜 시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를 볼 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회를 보느냐라는 말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적 관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관점을 보는 것. 칠판 잘 보이니까 이거 괜찮나요? 이 화면 안 보이나요 다? 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이다. 제가 친절하게 여기 옆에 다 적어놨잖아요. 형광펜으로 한번 쭉 그으세요.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적 관점 하면 우리가 1950년대 정도 때, 60년대 때는요, 자녀들을요 많이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출산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걸 시간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로는 공간적 관점, 밑줄. 공간적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동, 동그라미, 이동, 네트워크. 그래서 각 지역에 대한 특징, 공간에 대한 특징에 있어서 관점 내용이 나오면 공간적 관점이다라고 보는 거. 자, 사회적 관점은 뭐냐면 사회적인 제도와 그리고 법에 관련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사회적 관점으로 사회의 현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적 관점은요, 반성, 성찰, 옳고 그름, 가치에 대해서 사회의 현상을 보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밑에 보이죠? 고령화 현상. 사회 이슈인 문제인 고령화 현상을 볼 때 4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1960년대 이후 어떤 시간의 흐름이 나오면 이건 시간적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난 과거에는 어때요? 아이들은 엄청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요, 1960년대 이후 70년대 때는요, 산하 제한 정책이 일어났어요. 1명 낳고 2명 낳고 잘 키우자,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고령화 현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시간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간적 관점은 보이죠? 젊은 층이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 빠져나가는 것,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다. 이동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맥락이 나오면 공간적 관점이다. 사회적 관점은 뭡니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 뭔가 어떠한 제도나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나오면 사회적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윤리적 관점은 어때요? 반성, 성찰,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윤리적 관점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관점은요, 통합적 관점에 비교하자 보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관점이다. 그래서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사회 따로, 윤리 따로, 따로따로 보는 게 개별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네 가지 관점을 따로따로 본다. 자, 이제 펜 들고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나가라고 할 거야. 알겠지? 너희 공부야. 알겠어요? 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따로따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응?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제한적이겠지, 한정적이겠지, 모두 통틀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통합적 관점이야. 이 통합적 관점은 이 관점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네 가지 관점을 통틀어서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통합적 관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문제는 안 가지고 왔네. 아무튼 이 관점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관점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대다수는 통합적 관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올바르게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통합적 관점 이렇게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 기억하고,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언제 행복한가요? 시험이 끝났을 때? 3월 6일? 지금?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엄청 배고픈 사람에게 행복은 뭘까요? 빵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치? 그리고 어떤 사람 엄청 피곤해 오늘. 그런데 뭐가 행복일까? 자는 거, 내일 기상이 막 10시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게 행복이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복은 의식주의 해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복.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 그리고 먹을 밥이 없어. 내가 살 곳이 없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책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행복의 전제 조건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요, 이거예요. 동양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서양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동양에서는 크게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 유교, 그치? 불교, 그 다음 도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쌤이 지금은 막 9단원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막 이렇게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만 오늘 다룰 겁니다. 불교는요, 우리 불교의 키워드, 행복의 키워드, 불교의 키워드 해탈, 중생, 그쵸? 유교는요, 인의예지, 그쵸? 자, 도교, 무의자연,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러운 거, 무의자연, 이렇게. 불교는 해탈과 중생 있잖아.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입을요 읊조리면서 외우셔가지고 알겠죠? 불교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삶이 참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유교는 뭐예요? 인의예지. 인의예지가 뭐냐면 내면적인 사랑, 의로움, 정의, 그리고 예의,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이렇게 도덕적인 본성을 기르는 것이 유교의 행복이다. 도교는요,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행복이다. 무의자연,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계속. 자, 유교는 뭐라고? 인의예지. 불교 해탈, 중생, 그치? 그 다음 뭐야? 도교 무의자연. 이거 여러분 지금 꼭꼭 심어서 머리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은 서양이에요. 서양의 행복론은 키워드는 한번 지금 체크하세요. 그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때 고대 그리스는요, 행복은 이성이다.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때 참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헬레니즘, 별표, 헬레니즘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둘 다 헬레니즘 시대 때 사람 학자들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자연 질서에 따라서 초연한 태도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참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 보기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둘 다 헬레니즘 시대,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근대예요. 근대 별표. 근대 시대. 근대 시대는요, 두 사람을 기억해야 돼. 칸트와 벤담과 밀. 칸트는 가로치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의무론, 인간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이 온다 라는 뜻이야. 인간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다 할 수 있다. 그쵸? 그 아래 나오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벤담과 밀은요, 이건요, 옆에 가로치고 공리주의 밑줄. 공리주의는요, 나만의 이익과 쾌락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공동의 이익이 있을 때. 벤담과 밀, 칸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요, 전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펜 들고 이제 첫 번째가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가요, 경제적 안정. 세 번째가 민주주의 실현. 네 번째가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에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은, 여러분, 질 높은 정주 환경이 뭘까요? 살기 좋은 곳, 쾌적한 환경. 기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기후를 배울 텐데, 열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온대기후 중에 가장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어디 기후겠어? 온대기후.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쾌적한 환경은 또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내 주변에 집만 나가면 병원 있고, 은행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큰 마트가 있고, 막 이제 이런 환경들을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생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 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그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 실현, 독재국가가 아닌 우리의 국민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뭔가 내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질 때, 민주주의 제도가 마련되어진 국가에 살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덕적 실천과 성찰이 있을 때 참 행복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4가지가 뭐냐면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따라하세요.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실현,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도덕적 실천과 성찰. 이 4가지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회 공부하면서 1단원부터요, 저는 사회 1단원부터 사회 공부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그쵸? 경제적 안정 좀 안 되면 어때요? 그쵸? 그리고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좀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산속이면 어때요? 그쵸?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이제 속으로 반박하기도 했는데, 우리 어찌됐건 시험을 봐야 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좀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봐봅시다. 기출문제집. 그거 아니에요. 자, 1번. 이렇게 시험 나와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권은 공자, 맹자, 인. 누구 어디야? 유교 문화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질 높은 정주 환경 나왔죠? 그리고 그치, 경제적 안정 나왔죠? 도덕적 실천 나왔죠?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3번 안락한 주거 환경, 다른 말로 질 높은 정주 환경 얘기할 수 있겠죠? 4번 질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 니은. 이거 일단 너무 쉽죠?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2단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2단원. 2단원은요, 2단원도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렇다고 근데 사회 있잖아, 너무 쉽게 보다가 한 문제 두 문제 막 틀리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100점입니다. 100점. 자, 2단원은요 여러분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기후 나와요. 기후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고졸사니까 다 알죠? 우리 지구는요 몇 대양 몇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죠? 5대양 6대륙. 그치, 우리 7대륙이라 하면 미디어까지, 그 온라인까지 우리 포함이어서 7대륙이지. 근데 시험에서 5대양 6대륙이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5대양 뭐 있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5대양. 6대륙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륙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후는요, 이건 사실 이제 중조사회에 나오는 건데, 기후는 지구는 적도를 중심으로 이 가로 각도를 뭐라고 합니까?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위도는요 총 90도로 나뉘어져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뉘어져. 30도의 라인, 60도의 라인. 자, 그러면 30도의 라인 위도인데 가장 낮다고 해서 저위도, 그치? 그리고 중간 중위도, 그리고 가장 끝 고위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지구는 둥글어요. 이걸 구라고 하죠. 구. 그런데 반으로 쪼갰다라고 해서 반구. 반구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반구, 여기가 남반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도를 통해서는요 우리 뭘 알 수 있죠?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기후. 그래서요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가요 여러분 가장 태양과 가깝고 뜨거운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 저위도는요 무슨 기후죠? 열대기후입니다. 중위도는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진 냉온대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위도는요 한대 기후입니다. 이렇게 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기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기후에 맞춰서, 이건 쌤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건데 남반구도 똑같아요. 여기가 저위도, 30도 각도, 60도 각도가 중위도, 그리고 고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북반구에 살아요. 90%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이제 알고 있고. 그런데 위도를 통해 이제 기후를 알 수 있는데, 기후를 알 때 우리는요 특별히 이렇게 알 거예요. 의식주. 열대기후의 의식주, 냉온대기후의 의식주, 한대기후의 의식주, 이렇게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열대기후의 특징이 어떨까요?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요 강수량이 많습니다. 필리핀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필리핀은요 온도가 엄청 높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꼭 뭐가 와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기온이 높지만 강수량이 많은 기후가 열대기후예요. 알겠죠?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요? 시원한 옷, 통풍 잘 되는 옷. 그리고 막 민소매. 열대기후 가면은 옷 많이 안 입고 다니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열대기후입니다. 식은요, 뭐 먹어요? 열대기후 사람들은 날이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뭐 하죠?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신료를 많이 쓰고, 그치? 짜게 먹고 이제 하는 그런 음식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의식주 어디에 살아요? 고산가옥. 여러분 교재 나오죠? 고산가옥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림 잘 그리죠? 네, 그림 잘 그리. 이렇게 생겼잖아. 고산가옥이에요. 고산가옥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지붕이 극경사 지붕입니다. 왜 극경사 지붕일까?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계속 땅으로 내려야 돼. 그리고 땅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비를 계속 내린다. 그리고 나 특징이 또 뭐예요? 땅에서요 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왜요? 땅의 지열, 땅의 열,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산가옥을 많이 써요. 고산가옥은 땅에 있는 거고 바다에 저렇게 집이 있는 건 뭐라고 해? 수상가옥이라고 얘기하지? 수상가옥. 그리고 이제 열대기후의 특징, 여기는 농업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농업 방식은 여러분 별표 치고 외워야 돼. 자, 여기는 뭐냐면 이동식 화전농업. 이동식 화전농업. 이동식 화전농업은 어떤 농업 방식일까요? 말 그대로 이동식이야. 이동하고 화전 뭐야? 불화, 밭전, 그치? 밭을 땅을 막 불태워가지고 땅을 고르게 하고 해충을 다 죽이고 거기서 농사 짓다가 또다시 이동해서 또 다른 땅에다가 땅을 다시 고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는 방법. 이게 이동식 화전 농업. 열대 기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농업은 뭐지? 플랜테이션 농업, 밑줄 그어. 플랜테이션 농업은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대 기후에서만 있습니다. 열대 기후에서만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남아시아권, 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권이요 거의 어땠어요?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뭐가 있냐면 유럽인들의 식민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유럽인의 그 선진국의 사람들에 비해서 노동력은 어때요? 저렴해요. 그쵸? 동남아시아 쪽이, 그 개발도상국 쪽이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요 값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이 3가지의 조건이 있는 농업 방식이 플랜테이션 농업이에요. 플랜테이션 농업. 여기가 열대기후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건조기후 가볼까요?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막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사막. 자, 건조기후의 의식주. 뭐 입을까요? 건조기후 사막에서도 너무 덥다고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살 다 타요. 그쵸? 강한 햇빛 때문에.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얇은 천으로 다 감싸고 있는 옷이어야 돼요. 건조기후는.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먹어요? 여기 보여. 대추 야자, 밀, 가축의 고기 이런 걸 먹어요. 건조기후 사람들은. 자, 어디에 살아요? 가옥을 좀 밑줄 그으세요. 가옥이 좀 특별해. 이동식 가옥, 게르. 막 이동하잖아. 사방에서는 사람들이 낙타 타고, 그치? 그걸 이동하다가 오늘 여기서 자야겠다. 척만 치고 여기서 자고, 또 막 가다가 아침 밝으면 또 이동하다가 또 천막하고 거기서 쉬다가 이렇게 하는 이동식 천막. 게르예요. 게르. 자, 두 번째로는 또 무슨 집? 흙집. 왜 흙집일까? 모래가 많아서 흙이 많아서 흙집. 많은 거 주워다가 막 집을 지어. 또 흙집. 뭐예요? 왜 흙집? 페인트 잘 발라서. 일단 흙집은요, 맞아, 흙이 많으니까 흙으로 지었겠지. 근데요 흙집을요 두껍게 만들어요. 두껍게. 열을 피하기 위해서. 강한 열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은 작은 창문.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흙집.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평평한 지붕. 그림 보이지? 다 지붕이 어때요? 아까 고산가옥은 굉장히 뾰족했는데 흙집은 평평해요. 왜요? 그치? 건조기에는 비가 안 와. 비가 한 번 오면 물을 받기 위해서 평평한 지붕을 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각 기후마다 사람들이 삶의 지혜, 본인들이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방식을 막 찾고, 내가 살 길을 막 찾잖아. 그치? 그런 걸 또 깨달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흙집과 이동식 가옥이 건조기후의 특징이다. 가옥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건조기후가 크게 두 가지 기후로 나뉘어진다? 혹시 아는 사람? 스텝기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사막기후. 두 가지로 나뉘어져, 기후가. 이건 교재에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사막 기후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야. 그래서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곳이 사막 기후예요. 비가 거의 안 온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스텝 기후는 그래도 비가 조금씩 와. 250에서 500mm 미만의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초원, 이제 건조 기후긴 한데 이제 작은 이제 풀들이 자라는 곳을 스텝 기후라고 해. 이게 크게 좀 자세하게 나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프린트물 포인트 부분 봐봐. 건조 기후는 어떤 농업 방식이 있대요? 관계농업. 관계농업 뭔지 아는 사람? 배운 사람 알 거야. 네, 건조 기후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하도를 뚫어요. 지하수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 관계농업. 뭐라고요? 관계농업이다. 관계농업. 건조 기후의 농업 방식입니다. 알겠죠? 예, 관계농업과 그리고 여기 내가 빠졌다. 건조 기후의 농업 방식, 오아시스 농업. 기억하지? 오아시스 농업.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온대 기후. 온대 기후는 어디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아.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해요. 그리고요, 옷은요? 계절에 따른 옷차림 다 달라요. 봄, 여름, 가을 입는 옷들이 다 다릅니다. 농업 방식 해서요, 수목농업 밑줄, 수목농업. 그리고 얘들아, 쌤이 한 가지 좀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 자, 온대기후도요, 세부적으로 몇 개의 기후로 나눠지는지 아는 사람? 세 개예요. 온대기후도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요, 서한 해양성 기후. 프린트물에 안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적어야 돼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여러분, 이 서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한. 쌤이 뭐 한 가지 설명하려니까 또 뭔가 좀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서, 이 서안, 이 안은요, 끝이란 뜻이야. 끝. 그래서 서쪽 끝이란 뜻이야. 서쪽 끝. 알겠지? 서쪽 끝. 서쪽 끝에서 바다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 바람에 영향을 받는 기후가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서한 해양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생각하면 대표적인 나라를 영국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의 특징이 뭔지 아는 사람? 신사들이지. 그래서 뭐 많이 입어요? 프렌치 코트 많이 입어요. 그리고요, 또 맨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사들이 뭐 들고 다녀? 우산 들고 다녀. 그게 기후의 특징이에요. 거기는요, 매일 흐려요. 날씨가 구름이 껴 있어요. 서한 해양성 기후는. 그래서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신사여서 맨날 우산 들고 다니는 게 멋져 보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서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에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나라들이 영향받는 기후인데, 지중해성 기후는 특징이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이탈리아, 이쪽이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치? 그래서 그 나라들의 특징은 뭐야? 왜 우리 막 사진 보면은 막 유럽 막 사진 보면은 푸른 하늘에 하얀 집 생각나? 그런 사진들 좀 본 적 있어요? 그 사진이 다 로마, 이탈리아 사진이에요.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받은. 왜 하얀 집일까? 강한 햇빛이 특징이야. 지중해성 기후는 햇빛이 엄청나게 강해. 그러니까 검은 집 지으면 어떻게 돼? 빛이 흡수되니까 너무 덥겠죠. 햇빛이 흡수되니까. 그래서 하얀 집이야. 다 하얀 집.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근데 또 지중해성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강한 햇빛이 있다. 강한 햇빛. 이제 쌤이 조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더해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온대 계절풍 기후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생각해. 계절마다 부는 바람이 달라져. 그게 바로 온대 계절풍 기후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깊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냉대기후의 특징은 많지 않아요. 냉대기후는 계절의 변화가 크고 겨울이 비교적 길고 엄청 추운 기후가 냉대기후다. 근데 냉대기후에서 시험에 나오는 특징만 딱 찝어보면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침엽수 밑줄 그어봐요. 침엽수 반대는 뭐예요? 화렵수. 나뭇잎인데 어떻게 생긴 거야? 활처럼 생긴 거야. 널찍하게 생긴 거야. 널찍하게 생긴 화렵수라고 하는데, 널찍하게 잎사귀가 생긴 그 반대의 침엽수. 뾰족하게 생긴 거, 대표적인 소나무. 냉대기후니까 햇빛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잎사귀가 넓지가 않아. 이게 이제 냉대기후의 침엽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침엽수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이름이요, 타이가예요. 타이거 아니고 타이가. 그치? 웃어 하유라. 타이가예요. 그래서 냉대기후의 특징은 침엽수, 타이가, 이 특징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기후 뭐야? 한대기후의 의식주. 한대기후는 뭐 먹어요? 날고기 먹어요. 그리고요, 날생선 이런 게 이제 먹어요. 그다음에 뭐 입어요? 동물의 그 가죽옷, 털옷, 추우니까. 그다음에 무슨 집? 이글루, 얼음집에 살죠? 그리고 특별한 게 고산가옥에 살아요. 고산가옥이 열대기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나 어디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한대기후에도 있다. 왜요? 얼음 위에 집 지으면, 얼음 녹으면 집도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얼음 속에 이제 딱 기둥을 세우고 흘러가지 않게 고산가옥을 한대기후에도 짓습니다. 알겠죠? 고산가옥 하면 그냥 열대기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기후도 생각해야 된다? 한대기후도 생각해야 된다. 한대기후. 여기까지 기후예요. 기후. 자, 지금 한번 쭉 정리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빨리 읊조리고 빨리 외우세요.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출문제 2단원 가보세요. 2단원에 한번 3번 풀어보세요. 3번. 자,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기후, 열대기후,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볼 수 있겠지. 11번은 뭐예요? 이거 무슨 집이야? 흙집이지. 지붕이 평평하고 두껍고, 그리고 창문이 짧고. 이건 뭐야? 무슨 기후? 건조기후. 그치? 건조기후에서 농업 방식 뭡니까? 오아시스 농업. 이렇게 문제 나와요. 오케이. 얘들아, 13번. 쌤이 이거 지나가 버렸네. 13번. 13번 풀 수 있겠나요? 네. 무슨 기후죠? 온대기후죠. 자, 보세요. 쌤이 뭐 설명하려 했냐면 수목농업 밑줄 그어봐요. 수목농업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지중해기성 기후의 대표적인 농업 방식이거든요. 지중해성 기후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잘 못 자라, 식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가 깊은 튼튼한 이제 그 작물들을 농사를 짓는 거야. 그게 바로 수목농업이거든. 뿌리가 깊은 작물들을 이제 심는 방식이 수목농업이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농업 방식이라고요? 지중해성 기후인데, 근데 지중해성 기후를 크게 보면 온대기후에서의 농업 방식이 수목농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온대기후의 농업 방식이 뭐라고? 수목농업, 수목농업.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이제 작물들이 뭐냐면 포도, 올리브,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오렌지, 코르크, 뭐 이런 그것들이 수목농업의 열매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또 나와요. 뒤에 엄청 나와요. 2단원 문제 많이 나와요. 옆에 뒤에 넘겨보세요. 18번 풀어보세요. 18번. 눈이 덮여있지만 따뜻한 날은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는다. 무슨 기후일까? 냉대기후. 오케이, 냉대기후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더 가기에는 한번 좀 더 가보고 갑시다. 기후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고요. 다시 총정리본으로 넘어와서 방금 우리가 기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형입니다. 지형이에요. 여기도 간단해요. 지형이요. 산지는 지형의 종류들이 이제 산지, 평야, 하천, 해안, 사막, 화산, 빙하, 카르스트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쌤이 좀 알려줄게요. 카르스트 지형은요, 밑줄 긋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면 산지 지형은 산지는요 크게 우리가요 두 가지로 산지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산지는요 구분하는 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고생대에서 많이 발달되어진 무슨 산지가 있냐면 고기 습곡 산지가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고기 습곡 산지. 여기서 말하는 고기 습곡 산지의 이 고는요 옛고예요. 옛고 오래된 산지. 산지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해서 특징이 깎일 대로 다 깎였겠죠. 그래서 낮고 완만해요. 낮고 완만하다. 지금 우리 삼천리의 뒷산 고기 습곡 산지겠죠. 그런데요 반대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신기습곡 산지가 있어요. 신기습곡 산지. 여기서의 신은요 새로울 신이에요. 새로울 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산지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높고 험준하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어떤 게 많이 그거 하겠어? 위험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지진과 화산이 활발해요.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특징이 있다. 신기습곡 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네.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이 머리에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무튼 시험에 나오는 것만 탁탁탁 때려가지고 지금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고개습곡 산지에는 뭐 우랄 산맥 그리고 또 무슨 산맥이 있을까? 이제 방금 중졸사회를 하고 와서 막 생각나는 게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게 있고, 신기습곡 산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막 이런 산맥들이 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이제 고개습곡 산지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산지는요 특징이요. 산지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되는 곳이에요. 그쵸? 관광산업. 산지에는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겠잖아. 그치? 그런데 얘들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 높은 곳이요 깎여져서 평평한 지형이 된 것을 바로 고원이라고 하거든. 고원이라고 해요. 여기에는요 이 고원은요 어떤 기후가 있냐면요, 이것도 기억해놔. 고산기후예요. 고산기후는 높고 평평한 이 고원에서 나타나는 기후인데, 고산기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춘기후라고도 얘기해. 상춘기후는 어떤 날씨냐면 항상 봄춘, 봄 같은 날씨를, 봄 같은 기후를 상춘기후라고 얘기해. 고원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지형이 어딜까요? 평야지형이겠죠? 두 번째 평야지형. 그래서 인간 거주와 농경이 유리하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많은 인구가 모이고 산업단지와 도시가 발달되어진다. 이건 여러분 다 알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 해안지형에도 사람들이 사실은요 많을까요? 밀집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없을까요?
밀집되어 있어요. 물이 있고 공기 좋은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뭐 해안지형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연재해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자연재해 종류.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기후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해야겠지, 그치? 기후에 관련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은 1번 홍수, 2번 가뭄, 3번 태풍, 4번 지진. 4번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지형에 대한 자연재해, 지형의 자연재해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 외우기만 하면 맞을 수 있어. 지형 자연재해는 화산,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은 뭐예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이라고 하지. 쓰나미. 이제 이렇게가 지형에 관련된 자연재해. 자, 여기서 퀴즈. 지진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 적도 주변.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가 어디에 있을까? 일본 근처가 뭘까? 태평양 주변이거든요. 태평양을 환처럼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해서요, 환태평양 조산대 들어본 적 있죠?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기록해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환태평양 조산대. 여러분 교재에 내가 그림은 안 넣어놨을까요? 세계지도를. 태평양 주변으로 환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그곳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거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진을 막기 위해서,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은요 어떤 설계를 하죠? 내진 설계를 하죠. 내진 설계가 뭔지 알아요? 그냥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 속에다가 추처럼 무거운 추들을 달아가지고 조금 흔들려도 집이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내진 설계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4층 정도 이상의 건물은요 다 내진 설계해요.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내진 설계도 여러분이 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기후의 자연재해는 동그라미 치고 지금 이거 계속 읊조리면서 외워.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폭설.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폭설. 열대저기압은 다른 말로 태풍, 그치? 태풍. 기후의 자연재해가 홍수, 가뭄, 열대저기압, 폭설.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진짜 얘들아, 쌤이 한번 여러분 제가 보여줄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진짜 얘들아, 진짜 문제 보면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1번 해봐. 2단원에 1번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닌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3번 지진이 뭐야? 지형에 관련된 자연재해지.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쌤이 이게 사실 다 가져온 게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긴 해요. 자, 7번 봐봐. 7번이 지금 이게 태평양 주변으로 환 모양처럼 있는 거, 이게 뭐야? 환태평양 조산대. 제가 쌤이 방금 얘기한 환태평양 조산대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뭐가 많이 나타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문제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돌아와 봐봐요.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눈 감고 지형에 관련된 자연재해 3가지. 지진, 화산, 지진, 해일, 쓰나미, 그치? 자, 기후에 관련된 자연재해 4가지. 폭설, 홍수, 가뭄, 태풍. 이렇게 4가지. 이게 달달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에서의 3번째. 이게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로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이에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이름 그대로 어떤 것 같아? 인간이 중심되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사용하는
것을 인간주의 자연관이라고 얘기해. 인간주의 자연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은 뭐야? 도구야.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자연, 우리 갯벌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를 만드는 행동들, 이런 건 이제 인간주의적 자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그래서 이제 한계점은 대표적인 학자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학자, 형광펜으로 딱 칠해 놓으세요. 대표적인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에 대표적인 학자들이 나와요. 학자들이 시험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읊조려 보세요.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 한 번 더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 여기가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의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자연은 도구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문제가 뭐가 있을까? 환경 문제 일어나겠지. 그치?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태주의 자연관,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이거는 말 그대로 뭘까? 자연이 중시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중시되어지는 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은 모두 동등하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긴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나요? 레오폴드.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레오폴드를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계점이 있어. 생태중심주의도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문제 밑에 적어봐. 문제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환경 파시즘. 나치즘 아시죠, 여러분? 나치즘은 어떻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나치즘이라 얘기하지. 환경 파시즘도 비슷해요. 환경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생태중심주의의 한계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뒤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게 또 나와요. 동양에서의 자연관이 나오죠. 동양에서의 자연관. 유교, 천인합일. 일 아니고 인입니다. 천인합일. 그리고 인, 그러니까 특징은 인이야. 뭐야. 유교는 인. 딱 찍어야 돼, 알겠지? 유교는 인의예지. 유교는 인. 이거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죠. 불교는 해탈, 중생. 불교는 해탈, 중생. 자, 도교는 무의자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무의자연. 오케이. 여기서 하나만 설명할게요. 새로운 개념이 또 나왔죠. 불교의 연기설 밑줄 그어봐. 연기설이 뭔가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윤회사상, 생로병사, 살고, 노인이 되어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기설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어렵지 않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후에 환경 문제, 마지막 2단원의 마지막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을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돼. 지구 온난화 밑줄, 오존층 파괴 밑줄, 사막화는 여러분들이 이름 그대로 알 수 있겠죠. 사막화. 그리고 황사, 산성비. 자, 지구 온난화는 뭘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가 왜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합니까? 환경 파괴.
산림 파괴, 자연을 계속 파괴하면서 자동차 타고 매연 뿡뿡뿡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막 상승해. 그러면서 그리고 화석 원료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화석 원료 뭐 있어요? 석유, 석탄 이런 거 많이 쓰지.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많이 커지고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밑에 보이죠? 빙하 감소, 밑줄 빙하 감소. 북극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녹고 있어요. 북극곰들이 죽고 있어요. 안 돼. 빙하가 감소하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가 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가장 작은 섬, 낮은 섬들이 다 침수되고 있어. 그런 이제 지금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리니지 아카데미 때는 이제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막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오늘도 나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전 세계적으로는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이 세계가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지는 우리 진짜 알아야 돼요.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일어나면서 지금 방글라데시가요, 몇 프로라고 했지? 아무튼 40~50% 이상이요 다 침수됐어요. 방글라데시도 섬이잖아요. 섬들이 막 침수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가 있어. 동그란 지구를요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거 오존층이라거든요.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 그래서 그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외선을 차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피부 노화, 그리고 시력장애, 백내장 이렇게 나오면 오존층 파괴에 연관되는구나. 사회는 계속 있잖아. 키워드와 짝꿍들, 쌤이 막 찝어주고 있는 키워드와 짝꿍들을 막 기억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요. 사막화는 왜 일어날까? 나무를 많이 베고, 그리고 과도하게 경작을 하고 땅을 많이 써서 산림을 파괴해서 사막화가 일어나요. 옆에 보이시죠? 사막화 지역 지도. 여기가 어떤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에 크게 사헬지대라고 하면서 빗줄 그어진 데 있죠. 거기가 사헬지대, 사하라 사막,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 위치예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 친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는 하고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예요? 사막화. 사막화. 그리고 사막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경작, 목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황사입니다. 황사는요 어디서 불게? 중국. 네, 편서풍. 서안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먼지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황사이죠. 모래먼지. 편서풍 짝꿍이야. 황사는 무슨 바람으로 인해 날라온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자, 산성비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녹아내리는 산성화 되어지는 비, 이게 산성비. 자, 밑에 이제 국제협약 별표, 국제협약.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우리가 그냥 보고 있습니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가 연합해서 협약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온난화 방지합시다 라고 해서 어떤 협약을 이루냐면 기후변화 협약. 따라해. 기후변화 협약. 이거 시험에 나와요.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3가지를 기억해야 돼.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자, 3가지 계속 읊조려야 돼. 뭐라고요?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게 무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 그 다음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이건 짝꿍으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오존층 파괴는 몬트리올 의정서. 짝꿍 외워야 돼. 오존층 파괴는 몬트리올 의정서. 습지보호,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 습지를 보호하는 거. 람사르 협약. 자, 유해 폐기물. 유해 폐기물은 어떤 거냐면, 유해 폐기물은 뭘까? 쓰레기를 팔아.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도요, 쓰레기 우리가 돈 내고 처리하죠. 쓰레기 봉투 우리 돈 내고 사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런 책상들도 망가지면은 이거 버려야 될 때 어떻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뭐야, 스티커 붙여야지만 이거 뭐야 버릴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돈을 내고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게요, 선진국에서만 가능해요. 개발도상국은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처리를 잘 못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 선교 가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쓰레기 산이 있어요. 그 왜 쓰레기 산이 있어요? 처리를 못하니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 유해 폐기물 방지가, 이 바젤 협약이 뭐냐면, 선진국이요, 개발도상국한테요, 선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팔아요. 그래서 선진국에 나오는 쓰레기를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어때요? 돈 받고 쓰레기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쌓아놔요. 이렇게. 이게 유해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연합을 한 것이 바젤 협약이야. 바젤 협약. 알겠지? 자, 우리 특징이요. 자, 다시 이거 문제 나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방지하기 위한 협약 3가지. 기후변화 협약, 파리협정, 교토의정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오존층 파괴 방지하는 거, 몬트리올 의정서. 자, 그 다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 협약.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해 폐기물 방지, 바젤 협약. 이거 짝꿍으로 여러분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가보자. 우리 2단원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러분 21번 봐보세요. 21번 풀어보세요. 어떤 협약인가요? 빙하가 녹는데요. 기후변화 협약. 그치?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기후변화 협약. 근데 얘들아, 22번도 풀 수 있겠지. 22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이건 쌤이 방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쌀. 그치, 쌀. 자, 여러분 23번도 할 수 있겠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해야 한다. 4번, 도로 건설할 때 인간을 위해 도로를 건설하죠. 그런데요,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도 건설한대요. 그치? 이게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걸 다 암기하고 푸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읽고 이해되는 대로 이해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풀지 말고 차근차근 보고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사회는. 알겠죠? 자, 여러분 24번도 알겠지? 이거 대륙 또 나왔다. 이 지도 뭐야? 아프리카 대륙. 그치? 아프리카 대륙이지? 밑줄 큰 데가 어디예요? 사헬지대, 사하라 사막. 그럼 어디요? 사막화 방지 협약. 25번 북극곰 나왔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거 다 1초 문제죠?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들아 26번도 할 수 있겠지 않니? 이거 봐봐, 문제 다 읽으면 다 풀 수 있다니까. 네? 살기 좋은 지역 어디야? 사막에 살기 좋나요? 산 높은 곳에 살기 좋나요? 엄청 추운 북극에 살기 좋아요? 아니요. 답 4번. 그치? 얘들아 이럴 때 웃어야 돼. 너무 재밌고 너무 쉽다 이렇게. 27번 지구온난화. 그치? 해수면 상승, 투발루. 대표적으로 섬이 가라앉은 섬이 투발루 섬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입니다. 여러분 28번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겠어. 28번 어때요? 3번인 거 알겠어요? 사막화에 옳지 않은 것, 건조기후보다 스뮴기후 지역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수변기후는 뭔데요? 수변기후는 뭐예요? 습한 거. 그럼 비가 많이 온다는 거잖아. 그럼 건조기후와 맞지 않죠? 사막화와 맞지 않죠? 29번도 이거 뭐예요? 열섬 현상.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오케이. 31번도 알겠지? 계절풍의 영향. 계절풍 나오면 무조건 뭐야? 쌀이야, 쌀. 자, 이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지구의 허파 하면 뭐 어디예요? 아마존강. 자, 얘들아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이것 좀 봐봐요. 자, 29번 우리 협약, 국제 협약 한번 풀어보세요. 국제 협약 25번. 오존층 동그라미. 오존층 딱 짝꿍 뭐였지? 몬트리올 의정서.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3단원으로 가봅시다. 3단원. 3단원입니다. 3단원은 1단원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 쌤이. 1단원은 관점 4가지. 그치? 관점 4가지 뭐였죠?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통틀어서 뭘로 봐야 된다? 통합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치? 의식주가 전제 조건 돼서 다 해결돼야 행복하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동양에서 말하는 행복, 서양에서 말하는 행복이다. 동양에서 불교, 해탈, 중생, 그치? 유교, 인이해지, 도교, 무의자영. 와, 다 외웠어요? 자, 서양은요? 서양은 무슨 사회가 있었지?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의 기능이 닿을 때 행복하다라고 했었고,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통틀어서 어떤 게 행복한 상태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 다음 뭐 있었죠? 중세 우리 띄었지? 그 다음에 근대에는요 두 사람을 기억해라. 칸트, 벤담과 밀. 그치? 기억나지? 칸트와 벤담과 밀. 칸트는 무엇이 행복이다? 의무론, 인간의 의무를 다할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 나 혼자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공의 복리가 행복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또 우리 일단원에 뭐 있었나요? 아하, 있었어. 그 뭐야 그 4가지 조건.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 조건.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두 번째, 경제적 안정. 세 번째, 민주주의 실현. 네 번째, 도덕적 실천과 성찰. 이 4가지 기억나지? 계속 반복할 거야 쌤.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2단원으로 넘어왔어. 2단원은 각 기후마다 의식주를 생각했다. 자, 쌤이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다 상관없어.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세요. 열대기후, 고산가호, 통풍이 잘 되는 옷, 이동식 화전농업, 향신료를 많이 뿌려, 플랜테이션 농업, 이동식 화전농업, 집, 고산가옥, 수산가옥 막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흙집, 평평한 지붕, 고기, 우유. 강수량 500ml 미만의 기후가 어디였어요? 스택기후. 그치? 또 사막기후 250ml 미만. 다 있나? 흙집 말고 또 사는 데가 있었잖아. 게르, 이동식 천막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대기후, 털옷, 날고기 먹어요. 술록 유목, 이글루 얼음집에 살아요. 고산가옥에 살아요. 기둥, 고산가옥. 그치? 기둥 뚫어가지고 막 집 만드는 거 고산가옥. 오케이? 자, 그럼 냉대기후,
타이가 침엽수 이렇게 발전됐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다 얘기했었고 우리 그때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네, 대표적인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아퀴나스, 칸트. 오케이. 자, 그 다음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레오폴드 이렇게 했었다. 오케이. 와우. 다 했나? 하나 더 있어요. 기후적인 요인의 자연재해. 가뭄, 태풍, 홍수, 폭설, 그렇죠? 지형에 관련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화산,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협약이 있었지. 지구 온난화 방제 협약,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세 가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의정서. 오케이. 유해 폐기물, 바젤 협약, 습지 보호, 람사르 협약.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3단원 넘어가 봅시다. 와. 3단원은요 산업화예요. 산업화. 산업화와의 특징은요 도시화입니다. 무슨 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그래, 우리는 그 사회의 흐름이 농업화로 시작해서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계화라고 얘기하죠. 농업화,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산업화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산업화의 짝꿍은 뭐다? 도시화이다. 도시화. 뭐뭐화되다. 우리가 준행이 화되다 하는 건 뭐야? 준행이를 닮아간다. 그렇지? 그러면 도시화는 뭐야? 도시처럼 되다. 도시처럼 되다라고 하는 건데, 산업화는 쌤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해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공업과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상이 산업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농업 사회 때는 우리가 특징이 뭘까요? 농사 짓는 삶이겠죠. 농사 짓고, 농사를 어느 정도 지어요?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자급자족이에요. 우리 가족 먹을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농사 짓고 살아가는 농업사회로 시작했다가, 이제는요 지금은 어때요? 누가 나만 먹고 살는 양으로 농사 지어요. 상업적 농업이 많이 됐죠. 팔기 위해서 하는 농업 방식이 이제 되어졌는데, 그 농업사회 이후에 나타난 사회 현상, 사회가 산업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공장이 많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막 만들고 농사지었던 자급자족이 아니라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공장으로 똑같은 물건들을 계속 똑같이 찍어내면 되니까. 그런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됐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 거기 밑줄 거기 나오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 자, 도시화는 농업사회 때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에 집중되어지는 거야? 도시로 집중되어지는 현상이 도시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이제 이사를 하는 거야? 도시로. 그래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되어지는 것을 도시화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별표 치고 체크하는 게 도시화 과정인데요. 도시화 과정은요 총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무슨 단계? 종착 단계. 초기 단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사회예요. 농업사회. 1차 산업. 여기서 말하는 1차 산업이 농사예요. 농사. 1차 산업.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농촌 촌락에 분포되어 있어. 그런데 가속화 단계 되니까 딱 어때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동해요. 그 현상을 무슨 현상? 이촌향도 현상. 이촌향도 현상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이촌향도 현상.
그치?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수가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도시 문제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도시에 이제 집값이, 주택 문제가 일어나겠지.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제 뭐 자동차도 많이 다 끌고 나오겠죠. 교통 문제가 일어나요. 직장, 뭐 실업 문제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겠지.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가속화 단계로 넘어서서 지금은요 우리가 종착 단계예요. 종착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보세요. 그래프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가 가속화 단계야. 그치? 그 사람이 급격하게 도시에 증가되고요. 지금 이제 이 종착 단계인데, 종착 단계는 특징이요. 역도시화 현상. 따라해봐. 역도시화 현상. 역도시화. 도시화는 도시화인데 여기야. 반대야. 그치? 처음에는 이제 여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갔단 말이야. 도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시에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공기가 좋은 곳을 찾아가야겠어. 그래 다시 이렇게 농촌으로 돌아오는 현상. 이거를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거 뭐야? 알파벳 뭘로 보여? U, 그치? U 안 같아? 유턴 현상이라고 얘기해. 유턴 현상. 유턴 현상. 그리고 또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농촌에서 이제 돌아왔다가 내가 떠나왔던 농촌으로 돌아가는 걸 유턴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가까운 촌들, 우리 논산같이 대전 대도시에 우리 옆에 조금 떨어져서 논산이 있는 것처럼 이런 도시 주변에 가까운 농촌으로 이동해야겠다 하는 게 J턴이에요. 이거 쌤이 지은 게 아니라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유턴 현상, J턴 현상. 이게 바로 뭐예요? 역도시화 현상입니다. 역도시화 현상.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집약적 토지 이용. 도시에는요, 땅은 제한적인데, 땅의 크기는 제한적인데, 사람들이 너무 계속 많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해? 부족해. 그러니까 땅을요, 조밀조밀하게 건물들을 세우는 거야. 서울 가보니까 알지? 대도시들 가보니까 알지? 이렇게 우리 여기 삼천리처럼 큰 운동장 볼 수 있나요? 흔하게? 못 봐요. 높은 빌딩들을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얘기하는 거거든. 집약적의 반대가 뭘까? 조방적이야. 조방적. 넓게 건물을 쓴다. 넓게 공간을 사용하는. 그래서 농촌은 조방적이겠지. 자, 두 번째, 지역 분화. 지역 분화가 옆에 또 크게 나오거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도심, 부도심, 뭐 주변 지역,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지역 분화예요. 접근성. 얼마나 사람들이 은행이나 뭐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살기 좋은 편리한 시설들을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가. 이게 접근성을 봐요. 그리고 지대. 지대는 뭐지? 땅의 크기. 땅의 크기 보고요. 지가, 땅값. 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이로 도시의 기능들을 구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지역 분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도시권 형성. 대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도시의 기능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 촌락. 여러분 주변 촌락하고 가로치고 근교 도시라고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근교 촌락이라고 되어 있죠. 근교 촌락이 뭔지 아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건요, 가까울 근이에요. 가까울 근. 도시랑 가까운 촌락들을 근교 촌락이라고 얘기해. 근교 촌락. 오케이? 자, 그러면 도시랑 멀리 떨어진 촌락을 뭐라고 할까요? 원교 촌락이라고 해요. 원교 촌락. 이거는 여러분 한자를 딱 알고 있으면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는요 멀원이에요. 멀원.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들, 강원도나 막 이제
뭐 저기 끝에 있는 전라도촌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원교촌락이라고 얘기해. 근교촌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촌락, 도시랑 가깝게 떨어진 곳이랑 이제 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역할들을 근교촌락으로 이제 뭐 연결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 이게 바로 대도시권 형성이야. 대전에서 살지만, 대전에서 내 직장이 있지만 내가 거주하는 집은 계룡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 시간 되면은 여기 논산에서 대전 가는 길에 굉장히 빡빡하게 밀려요. 왜 그럴까요? 대전이 우리 집이 있는데 직장은 이제 여기 근교에 있는 거야. 근교. 계룡이나 논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 면적 감소. 도시가 많이 발달되면 될수록 녹지가 어떻게 될까? 녹지 면적이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장 면적 증가. 포장 면적은 뭐야? 아스팔트, 그치? 포장되어진 거리들을 여러분이 포장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가 발전되면 될수록 뭐가 많이 생겨요?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와 같은 이제 인공 구조물들이 많이 증가합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지역 분화를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보자면 도심이 있어요. 도심. 도심은요, 도시의 중심입니다. 도시의 중심. 서울의 명동, 그치? 부산의 해운대, 뭐 이렇게 도심, 그 도심들. 도심이 어떠냐면요,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고요, 행정기관, 은행 업무, 백화점, 금융기관 이런 곳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 이게 도심이야. 그런데 특징이 있다. 도심의 특징, 여기 현상, 나타나는 현상 밑줄,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야? 인구 공동화 현상의 공이 뭐야? 이것도 한자야. 빌공이야. 빌공.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야. 비어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간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야간 인구는 없습니다. 사람이 야간에는 비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주간에는 은행 업무도 봐야 되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 자기의 이제 뭔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도심에 가는데 이제 은행도요 365일 24시간 아니죠. 문 닫죠. 그러니까 야간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도심엔 사람들이 없어.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야. 자, 중간 지역에서는 무엇이 많냐면요, 학교나 공장, 동그라미. 중간 지역에 뭐가 있다고? 학교나 공장. 부도심은요, 반장, 부반장 하듯이 도심의 역할을 돕는 역할을 부도심이 합니다. 부도심.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 부도심. 주변 지역은 도심에 비해서 건물 높이가 낮고 땅값이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요? 집을 많이 두는 곳이 주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장을 많이 세웁니다. 공장 지역. 그리고 주거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학교는 무조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학교는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찾게 돼요. 도심에 있지 않아도. 그래서 주변 지역에 둬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너무 도시가 무분별하게 막 세워지고 팽창되다 보니까 확대되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이후에는 개발하지 마세요. 제한해 놓는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얘기한다. 자, 위성도시. 위성도시는 뭘까? 아까 우리 중졸사회 때도 위성도시가 나왔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더라? 우주? 웃어야지. 자, 우주 막 이러는데 저 처음에 못 알아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위성도시는요, 대도시의 역할을 분배하는 도시를 위성도시라고 얘기해. 그래서 서울의 역할을 분담하는 돕는 도시, 뭐 고양시,
쌤이 또 떠오르는 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경기도권의 이 도시들을 이제 위성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와우,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도시 문제. 그러면 이렇게 도시들이 발달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아까도 이제 문제를 몇 개 얘기했었는데, 도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도시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요? 인구 수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사회 교과목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을 접목시킬 수 있답니다. 인간들이 다 많이 모이니까, 도시에 많이 모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어떤 문제요? 주택 문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땅의 크기는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집도 제한적이야. 그래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주택이 부족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자, 두 번째는요, 교통 문제. 아까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차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 문제. 우리 서울 가면 맨날 어때요, 여러분? 차 막혀요, 엄청나게. 그치?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니까 해결 방안으로 뭐 있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리고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자. 뭐 이런 주차 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 일자리가 없어요. 실업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가 없고요. 실업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 대 사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기계가 우리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지,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지. 그러니까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환경 문제. 도심에 사람들이 막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도시에 어때? 열이 높아져. 열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까지 좀 정리. 산업화는 도시화와 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도시화의 과정은 초기 단계 농업사회, 가속화 단계 산업사회, 종착 단계는 정보화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속화 단계의 산업화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촌 향도 현상,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되어지는 현상이다. 종착 단계는 이제 무슨 현상? 역도시화 현상. 이제 촌을 이탈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촌으로 돌아오는 현상. 이게 이제 역도시화 현상이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이제 특징들이 있었죠. 집약적 토지 이용하고 지역 분화, 대도시권을 형성해서 이제 대도시의 역할들을 나누기도 하고,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아스팔트를 계속 깔아서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반면에 녹지 면적은 감소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뭐 도심, 부도심 이런 지역 분화의 특징이 있었고, 문제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단원은 너무 사실은 다른 단원들에 비해 많이 간단해요. 쉬워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3단원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일상 범위가 확대됐다. 여기 나오죠. 일상 범위가 확대됐어요. 통근권,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이, 범위가 확대되어졌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또 확대되어졌어. 이런 것처럼 일상 범위가 확대되어졌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이 확대가 되어졌다.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가 공간의 확대. 우리 옛날 같으면 막 쉬는 날 그냥 가까운 공원이나 산이나 이렇게 놀러 갔지만, 이제 휴가철 되면요, 제주도 가는 거는 금방이죠.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도 금방이죠. 그런 것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변화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생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런데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동시에 또 나타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면 무엇이 막 발달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문제점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어떤 문제가 다시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지역 격차 발생. 지역 격차.
다른 말로 빈부격차죠.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치? 그래서 지역격차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이 파괴됩니다. 교통이, 통신이 발달되면 될수록, 도시가 발달되어지면 될수록 생태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특징. 정보화 사회에 따라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어? 생활 공간이 확대되겠지. 네, 확대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네. 쌤이 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정치생활은 누리소통망과 인터넷 게시판을 위해서 활용한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찬영이 프린트물 좀 하나 한 번 더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치생활에는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돼, 그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으로도 투표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생활,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직업이 증가되고 재택근무가 증가되고, 요즘은요 직접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근무를 볼 수 있는 재택근무가 증가됐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맨날 뭐 하고 있어? 리뉴진 아카데미, 그치? 학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 들을 수 있는, 어딜 가든지 수업 들을 수 있는 이런 생활들이 확대되어졌다. 자, 그리고 무점포 업체 증가는 뭘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치? 사람이 없어도요, 굳이 사람이 없어도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 그치? 뭐 어디가 또 그렇죠? 무인 카페 막 이렇게 막 있죠. 그런 게 이제 무점포 업체들이 증가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많이 그 이제 발달되어지면서 택배 사업이 증가되어졌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가상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활동이 증가되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약해진 부분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지. 자, 온라인 교육 및 진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너무 쉬운데 이게 문제에 나와요. 정보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정보화에 따른 문제들이 이제 이게 문제에 또 나올 수 있어. 정보화가 발전될수록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요? 인터넷 중독. 지금 우리 흔히 보고 있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인터넷이 발전될수록 준혜가 두 번째 뭐가 된대? 사생활 침해, 그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요,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치?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치? 그리고 왜 막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여러분 있죠. 자, 정보 격차. 내가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많이 정보를 알면 할수록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 격차들이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문제를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3단원에 여러분 2번도 풀어볼 수 있겠고 2, 3번 풀어보실래요? 2, 3, 2, 3, 4. 자, 2번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도심 지역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야간이 높은 게 아니라 주간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3번, 저기 무슨 단계예요? 가속화 단계, 특징, 이촌 향도 현상. 4번, 1번,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통주의, 권위주의가 아니지요. 자, 그 다음 8번도 할 수 있겠습니다. 중심 업무지구, 도심. 7번도 할 수 있겠다. 가속화 단계의 특징을 선택하래요. 1번이겠죠?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디귿은 뭘까요? 디귿은 어디 단계일까요? 초기 단계, 그치? 리을은?
종착 단계. 이거 무슨 현상? U턴, J턴, 역도시화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9번도 할 수 있겠다. 9번 몇 번? 가가 뭔데? 산업이겠지? 농업, 산업, 정보 순서니까 산업이겠죠? 산업사회 때 나타나는 특징. 기계, 공업, 공장이 많이 세워진다고 했었죠? 오케이. 자, 10번도 할 수 있겠는데요. 10번, 11번. 10번에 교통이 발달되고 도시 기능이 확산된다. 4번 주민의 직업이 다양해진다. 맨날 농사짓고 농업사 할 때 농사짓고만 하다가 도시로 가니까 직업들이 어떻게 돼? 다양해지겠지. 11번. 응? 2번 상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4번 인구 공동화. 14번. 이거 똑같은 문제네. 4번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15번도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겠다 이제. 15번 정보화 사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한번 이제 3단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3단원 마지막 페이지. 자, 지역조사 과정인데요. 지역조사 과정, 이건 이제 사실은 막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뭔가를 조사한다, 지역을 조사한다 하면 그 지역을 왜 조사하는지 목적을 세워야겠지. 목적, 동그라미 목적을 왜 이 조사를 하는지 목적을 설정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을 조사할지 지역을 선정하고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뭔가 주제를 선정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정보 수집. 자, 정보 수집 위에다가요. 이거 밑에 나오구나. 정보 수집은요. 뭐가 먼저냐면 실내조사가 먼저예요. 실내조사. 실내조사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해봐야겠지. 그리고 뭐 문헌 자료를 찾아보고 도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뭔가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도요. 리뉴젠으로 내가 도라이들을 나간다, 거리 전도를 나간다. 그럼 그 지역을 먼저 지역을 조사하고,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죠. 이거랑 비슷해요. 실내 조사를 해요. 문헌 자료를 찾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야외 조사 가요. 야외 조사. 이게 현지 조사예요. 현지 조사는 다른 말로 문제에서는 야외 조사라고도 많이 나와요. 야외로 나가서 조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면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가서 야외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정보를 다 수집하고 들어왔어. 그리고 뭐 해야 될까? 정리하고 분석해야겠지?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이 단계가 사실은 문제에 출제가 돼요. 이게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면요. 실내조사, 야외조사. 선생님 방금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 나오지. 실내조사는 통계자료, 문헌자료 이런 사진들을 수집하고 현지 야외조사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야외조사는요, 특별히 나가서 설문조사하고 면담하고 관찰하는 야외조사의 과정이 있다. 이게 어떻게 문제에 나오냐면 이게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 1번 문제 풀어보세요. 3단원의 1번 문제. 가에 뭐가 들어갈까? 가에. 실내조사겠지. 실내조사의 특징을 여러분 고르면 돼요. 4번이겠지? 통계자료 수집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나오지? 5번도 나오고요. 6번도 나와요. 6번 풀어보실래요? 딱 나오죠? 2번? 4번. 야외조사지? 답사미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이게 나오잖아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봐요. 또 나와요. 17번도 나와요. 17번.
야외조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쌤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1초 문제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한번 3단원 마무리 해봅시다. 3단원 마무리.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대도시, 중소도시. 이건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되겠고, 아까 쌤이 중간에 얘기한 게 있네요.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근교촌락, 원교촌락. 아까 근교촌락은 뭐라고 했죠? 가까울 근이라 했지. 도시와 가까운 도시. 도시와 가까운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도시와 가까우니까 그 촌락만의 문화는 잃어버리는 거야. 도시에 흡수되어지는 게 이제 한계점인 거예요.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원교 촌락은 노동력이 부족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니까. 그리고 유휴. 그래서 쉬는, 노는 경작지들이 많다는 거야. 땅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대요. 교육 및 의료, 문화생활, 여건의 악화로 인구 유출 가속화. 인구들이 계속 나가는 거야. 도시로 향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3단원 끝인데요. 3단원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쌤이 중요한 거 먼저 좀 찍고 갈게요. 자, 산업화와 도시화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도시화와 가정 별표 크게 해놓고 이거 외워야 되죠. 단계 3단계, 그치? 그리고 도시화의 거주 공간의 변화, 집약적 토지 이용 이거 변화도 여러분 체크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화에 특별히 도심, 부도심, 개발 제한구역, 위성도시,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문제도 사실 막 암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일어나는 문제들 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정보화에 따르는 문제점들,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유출, 막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지역 조사 과정, 실내 조사, 야외 조사, 그리고 보고서 작성까지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단어는요, 마지막 한 단어 5단원 남았어요. 5단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단원 마지막 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예! 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의 핵심은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 사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욕구, 그 논리로 시장이 운영되는 것,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고 파는 것, 사고 팔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특징 한번 기억해봐. 첫 번째는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돼. 예전에는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돈을 다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이제 막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러지 못했을 때가 있어.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할게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자본주의. 여러분 보이시죠? 산업 자본주의를 조금 이렇게 그걸 색칠을 해놓으세요. 산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특징은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 밑에다 한번 적어봐요. 작은 정부. 이 작은 정부는 정부의 개입이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사고파는 자본주의를 형성해 갔었어.
이때 대표적인 학자가요, 애덤 스미스예요. 얘가 작은 정부. 그냥 크게 쌤이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 산업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크게 우리가 중요한 자본주의의 과정은요,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고, 이제 산업자본주의는 공장들이 이제 이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막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구나 생각하면 돼. 공장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때는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정부예요. 정부의 개입이 아주 작았어요. 작은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작았고, 이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막 길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헷갈려지면 더 시험에 방해될 수 있어.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되는 것만 말해줄 거예요. 산업자본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는데 산업자본주의. 그런데 이렇게 작은 정부 막 이렇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로 막 가다가 일이 하나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지? 대공황이 생겼어. 대공황이 빵 생긴 거예요. 경제에 어려움이 빵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이제 봐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이 일어나잖아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는 반대로 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됐어. 봐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일이 일어나잖아 하면서 이제 큰 정부의 배경이 일어났고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요, 케인스예요. 케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미치는 영향이 커졌어요. 그리고 케인스와 짝꿍이 뉴딜 정책. 쌤이 지금 키워드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딜 정책, 수정자본주의 짝꿍, 큰 정부, 케인스, 뉴딜 정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이제 정부 개입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정부가 이제 막 또 개입하다 보니까 봐봐 근데 이건요 인간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뭔가 막 또 하다가 일이 빵 터져.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또 뭐가 생겨.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2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2번이나. 1차, 2차. 석유값이 엄청 올라버려. 석유 파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뭐래요? 봐봐 또 정부가 개입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이렇게 이제 또 막 하다가 봐봐 또 정부가 막 개입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이유는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쌤도 이걸 공부해가면서 막 엄청 또 깨달아지더라고.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를 큰 정부가 개입하고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또 어때요? 정부가 엄청 또 개입하니까 문제가 일어났잖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돌고 돌아 작은 정부가 일어나요. 봐봐 또 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자 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여기 때는 또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판한 사람, 하이에크.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쌤이 지금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 기록해놨잖아요. 산업자본주의, 애덤 스미스, 작은 정부 옆에다 기록해 놓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딱 사이에 또 기록해 놓으면 되겠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어. 그치? 대공황이 일어나서 봐봐 막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난 거야, 크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돼 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케인즈, 큰 정부.
그러나서 또 문제가 일어났어. 석유파동. 두 번의 석유파동이 일어났어. 봐봐, 정부가 개입하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잖아 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너무 또 많이 개입해서 그렇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케인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사회를 더 공부하고 싶고 좀 사회에 깊이 좀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더 이제 좀 깊게 한번 공부를 또 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사탐대이는 지금 우리가 일주일 뒤에 고졸 사회 시험을 대비하는 팀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게 이렇게 자본주의를 통해서요, 사고 팔고 막 하잖아요. 수요가 사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팔고자 하는 욕구, 막 이렇게 하잖아. 아,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수요와 공급, 우리 이렇게 이제 막 물건을 막 이렇게 판매할 때 가격이 어떻게 설정될까? 연합. 그래프 이거 본 적 있어요? 수요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해서 이 두 가지 선이 만나는 접점, 이 지점, 이걸 뭐라고 해? 네? 이거 뭐라고 해? 균형 가격. 이거는 중졸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균형 가격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욕구, 사고자 하는 욕구와 팔고자 하는 욕구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이런 물건들의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그게 균형 가격이야. 균형 가격.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혹시 몰라서. 그렇죠? 자, 그다음 이런 이제 수요와 공급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선택.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출할 때 내가 합리적으로 진짜 선택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수요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밑줄 그어보세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는 것, 이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 알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아래 나오는 개념들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뭡니까? 기회비용이랑 매몰비용을 좀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하세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A, B, C 물건을 사야 되는데 A를 선택했어. 그런데 B와 C 중에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물건들 중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기회비용의 개념만 좀 기억하세요. A, B, C 이 물건을 사야 돼. 세 가지의 물건 중에서 하나만 살 수 있어. 그래서 A를 선택했다. 그럼 B랑 C는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이 포기해야 되는 이 물건들 중에 가장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것 중에 최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회비용 크다. 자,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갔어.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 근데 앉았는데 난 너무 공포 영화를 싫어하거든. 안 좋아하거든. 근데 앉자마자 어떤 영화인지 몰랐는데 엄청 무섭고 공포 영화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다 말고 중간에 나왔어. 저 이거 영화 그냥 이거 안 볼게요. 돈 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매몰 비용. 이미 지출했는데 다시 받을 수 없는 비용. 이게 매몰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그런데 유행 지났다고 가서 옷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 이거는 막 문제에 나오진 않았는데 엄청 오래전에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최종 선택하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면 좋겠고. 자, 합리적인 선택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2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비합리적인 소비가 뭐가 있냐? 이 문제가 나와요. 비합리적 소비. 여러분 옆에 보이죠? 보이죠? 이게 뭐냐면 옆에 첫 번째 밴드웨건 효과. 밑줄 그어놔봐.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효과는 뭡니까?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이제 유행 따라가는 거. 다른 사람이 어때요? 밴드웨건 효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에 가죽 자켓, 이 날씨 서늘한 날씨에 이제 가죽 자켓 입는 거. 그래서 요즘은 가죽 자켓가 유행이니까 나 가죽 자켓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비하는 거.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 모방 소비라고 해. 따라서 하는 거. 왜 옛날에 우리 10대들이,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어때요? 노스페이스 패딩 엄청 입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보고 10대들 이제 학교 이제 뉴스에 그 영상 나오고 사진 나오면 다 뭐 입고 있어? 노스페이스 그 패딩 입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밴드웨건 효과.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유행이라서 따라 사고 싶은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불런 효과. 배불러. 과시하기 위한 소비, 과시 소비. 내가 명품 사는 거. 이거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사는 거. 이게 뭐다? 배불런 효과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뭐 있지? 스노브 효과. 스노브 효과가 뭐죠? 나는 나에게를 가겠다. 그 뭐냐면 과시 소비도 아니고 모방 소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건 싫어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건 싫어해. 특별한 걸 좋아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달라서 이거는 특별해서 사는 소비를 스노브 효과라고 해. 스노브 효과. 무슨 효과? 거기 안 적혀 있어요. 빨리 적으세요. 스노브 효과. 특색 있다는 이유로 소비하는 형태, 스노브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합리적인 소비에 반대되어지는 거. 배불런 효과, 밴드웨건 효과, 스노브 효과. 자, 밴드웨건 효과가 무슨 소비라고? 따라하는 거, 모방 소비. 배불런 효과, 과시 소비. 스노브 효과, 개성 소비. 특별한 특색 있는 거 사는 거.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 거 밑에다 적어봐요.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다른 말로 착한 소비라고도 얘기해. 착한 소비. 이건 뭘까요?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는 뭐냐면 인간, 동물, 생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소비하는 것.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 이게